자, 지난번 시간에 항해 용성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는데요. 항해 용성 계약. 그 항해 용성 계약과 그 선화증권 계약. 선화증권 계약이 동전의 앞뒷면하고 마찬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상 운송, 해상 화물 운송 계약이라고 하면 대체로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 전기선, 라이너 운송의 경우에 주로 쓰는 선화증권 계약이 있고, 그리고 보통 부정기선 트럼프라고 그러죠. 주로 벌크 화물에 이용되는 그 항해 용선 계약, 이 두 가지 계약이 운송 계약의 핵심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항해 용선 계약, 소위 이제 운송 계약의 핵심은 선화증권인데, 그 선화증권에 관한 계약으로서 그 국제적인 준칙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소위 국제조약인데,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가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헤이그 비스비 조약의 협약국은 아니에요. 최약국은 아니지만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나라 상법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상법 체계는 헤이그 비스비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해상 운송 계약에서의 핵심적인 조약이 사실 네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함부르크 조약, 함부르크 규칙이라고 그러죠. 아니, 함부르크가 아니고 헤이그 규칙. 그리고 헤이그 규칙의 개정 의정서인 헤이그 비스비 규칙. 그 다음에 함부르크 규칙. 그 다음에 로테르담 규칙. 이 네 가지 규칙이 해상 운송의 국제 협약으로서 그 준칙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비록 그 조약이 우리나라 국내법은 아니지만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나라 상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헤이그 비스비 체제와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 체계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공 운송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 운송의 경우는 옛날에 바르샤바 체제, 바르샤바 그 협약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서 체결한 한도를 높인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다가 몬트리올 협약이 생기니까 또 몬트리올 협약에 또 가입했어요. 이건 항공 운송의 경우는 해상 운송하고 좀 달리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가 조금 더 절실하기 때문에 조약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또 상법에도 똑같이 몬트리올 규칙하고 똑같은, 몬트리올 협약과 똑같은 상법 규정을 뒀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상법은 몬트리올 협약의 그 책임 한도를 그대로 규정했어요. 근데 몬트리올 협약은 그 책임 한도액을 10년마다 개정하기로, 10년마다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상법은, 그래서 몬트리올 협약은 2009년에 한 번 그 협약에 따른 책임 한도액이 정액되고 19년에 또 한 번 정액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과 몬트리올 협약 간에 모순이 생겨서 과연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 한도액을 적용할 것인지 우리나라 상법에 책임 한도액을 적용할 것인지 혼란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느 쪽을 적용하는 게 옳은지 그런지 나는 5대 5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투표까지 붙였어요. 사실 이거 뭐 투표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저 뭐 질문하고 대답한다 그런 형식으로 한번 올려봤는데, 그 여러분들은 그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는
그런 입장에 대부분의 표를 던졌어요. 근데 이제 이 해상운송에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몬트리올 협약하고 달리 우리나라가 그 조약에 가입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조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헤이그 비스비 조약의 그 규칙, 뭐 규칙이라고 하고 있지만 조약이라고 말해도 되고 협약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그 우리나라 국제운송계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항해용선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용선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텐데, 이 전기용선계약도 그 해상운송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이 전기용선계약은 사실은 그 선주라고 하죠. 선박 소유자, 해운 사업자들이 그 선박을 운항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자기 선박, 자기 소유의 선박을 직접 그 영업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그 화주하고 항해용선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화주권을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데 그거 외에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운항을 하지 않고 배를 일정 기간 빌려서 그 배를 그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빌리는데 그 빌리는 방법이 배만 빌려서 그 배의 인적 시설을,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원을 본인이 고용해서 운영하는 방법, 소위 선박만을 임차해서 운항하는 방법이 소위 이제 선체용선 계약이라 해요. 선체용선. 어떤 영어식으로 말하면 나용선이라고 합니다. 나용선. 선박 임대차라고 돼요. 그래서 선박 임대차, 그 나용선, 선체용선 전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용선 그것이 아니고 배를 선장 선원이 이미 인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인적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선박을 빌려서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빌려서 운항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용선을 전기용선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기용선 계약은 굳이 의의를 설명을 하면 상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박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전기용선자에게 이용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선박 이용에 관한 계약 존속 기간이 시간에 의해 확정되는 모든 계약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전기용선 계약을 우리가 타임 차터 파티, 타임 차터 줄여서 CT라고도 하고, TC라고도 하고, 타임 CP라고도 합니다. 이 전기용선 계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상법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법 규정에서 사실은 전기용선에 대해서 별도의 절을 두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전기용선 계약의 의의, 전기용선자의 선장 취식권, 그리고 선박 소유자의 운송물 유축권 및 경매권, 또 845조에 그 전기용선 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상법상 용선 계약을 일단 나용선, 전기용선 계약, 항해용선 계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항해용선 계약은 오히려 운송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좀 더 갖는다. 용선이라기보다는 운송 계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이 그 운송과 용선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준거법이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 정기용선 계약의 대부분의 규정을 그 외국법으로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리고 그 정기용선 계약의 그 소위 차터파티 양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상법이 임의 규정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기용선이 법적 성격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이 정기용선의 특수한 성격, 정기용선이라는 것은 배를 빌리는데 배만 빌리는 게 아니고 배 플러스 인적 설비를 같이 빌린다. 그래서 선원과 선장이 딸린 선박을 빌린다. 이게 정기용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선장과 선원을 공급받는다는 선원 공급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박을 임대한다 하는, 배만 빌리는 것이 아니고 배도 빌리고 인적 설비도 빌린다. 이런 점에서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기용선이 일반적인 계약에서 나타나지 않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기용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 임대차 계약과 선장의 노무 공급을 하는 계약, 노무 공급 계약을 혼합 계약 또는 특수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그 법 해석의 일반